그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경제적 교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신기하게도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유럽까지 가는 가스관이 지난해까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가 이 가스관 통행료를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시각으로 볼 때는 아주 신기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가스관이 올해 1월 1일자로 전면 중단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가스관을 폐쇄했기 때문인데요. 자, 우크라이나의 이 조치 때문에 전 세계 천연가스 가격이 80% 가까이 올랐고요. 이걸 따라서 국제 유가도 함께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왜 가스관을 폐쇄했는지, 그리고 이 여파는 앞으로 유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를 지나는 가스관 진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규모가 큰 것만 이렇게 지도로 나타내면, 자, 이렇게 러시아의 수자에서 출발해서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몰도바까지 연결된 가스관이 아주 촘촘하게 우크라이나 땅을 지나면서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 가스관이 굉장히 중요한 게,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 이렇게 가스 상태로 수입하면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연가스를 LNG 상태로 만들고 이걸 배로 실어 나른 다음에 다시 이걸 천연가스 상태로 만든다, 그러면 비용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최저 2배에서 심지어 5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면전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가스관은 폐쇄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동유럽 국가들, 헝가리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우크라이나를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한 나라들이었죠. 물론 그 금액은 작았지만 GDP 대비로는 진짜 막대한 돈을 지원한 나라들, 여기에 동유럽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동유럽 국가들이 값싼 천연가스를 계속 수입하고자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아니 이렇게 지원해주는 나라에서 이 가스를 원하는데 쉽게 끊어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이 가스의 통과료로 막대한 돈을 우크라이나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 비용이 필요하니까 이 가스관을 잠그지 않고 그동안 3년 동안 유지를 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회만 있으면 이 우크라이나 가스관을 어떻게든 잠가버리려고 했거든요. 다만 이 동유럽에서 막대한 지원을 받았는데 이걸 또 끊어버리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그동안 시간을 끌고 있었는데, 때마침 러시아하고 5년 동안 계약한 이 계약 기간이 25년 1월 1일자로 종료됐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동유럽으로 가는 이 우크라이나 가스관을 아예 잠가버려서 폐쇄해버린 겁니다. 우크라이나 가스관이 중단되면서 동유럽은 지금 경제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나라들도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슬로바키아인데, 자, 슬로바키아의 피초 총리는 유럽 가스요금과 전기료 인상으로 연간 1200억 유로, 184조 원의 피해를 보는데, 이 가스관을 잠궈서 러시아가 보는 피해는 고작 20억 유로, 3조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유럽이 더 손해다, 특히 우리 슬로바키아는 진짜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죠. 특히 몰도바가 아주 위험한 상태인데요. 전체 천연가스 사용량의 9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정전 사태로 산업시설이 마비되고, 그리고 지금 이번 겨울에 유럽이 상당히 춥다는데 이 추위에 무방비 상태에 빠졌다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심지어 비난을 하는 경우까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동유럽의 에너지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지난 4개월 동안 무려 80%나 상승했습니다. 물론 겨울에는 좀 더 여름보다 이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는 성향이 있거든요. 자,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2023년에도 여름보다 겨울의 천연가스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하지만 23년 12월에는 고작 $2.80로
같은 기간 동안 10%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달러 60센트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중단 조치가 국제 천연가스 가격까지 들어올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들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24년 초부터 가스관 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줬던 동유럽 국가들은 아우성을 쳤지만 젤렌스키는 야 러시아에 더 이상 돈 못 벌어주겠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가스관을 끊겠다고 계속해서 1년 내내 같은 말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제 천연가스 시장에서 이 우크라이나 가스관이 끊긴다는 걸 다 대비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었어야 정상인데 웬걸 24년 하반기 넉 달 동안 가스값이 80%나 올랐다는 거 이거 시장이 몰랐단 말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우크라이나 가스 중단에 맞춰서 미국의 LNG 터미널 완공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서 값싼 천연가스를 가스관으로 사다가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바다 건너 중동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에서 사야 되는데 중동의 LNG는 대부분 우리 아시아 국가들이 싹 쓸어서 사갖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LNG 공급이 필요한데 그걸 미국이 하려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마치 짠 것처럼 LNG 터미널도 정확하게 24년 말에 완공하려고 했었는데 이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24년 말에 완공하겠다던 미국의 주요 LNG 터미널 골든 패스라든가 아니면 블레이크 마인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완공이 24년 말에 되지 않았고요. 25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25년에 완공되는 거 이것조차 불확실한 상황이 됐거든요. 왜 그러냐? 미국은 원래 제조업을 거의 포기한 나라였기 때문에 숙련된 노동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여러 기업들이 지금 미국의 생산 설비를 동시에 짓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를 하는 숙련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진 거죠. 그리고 LNG 터미널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너무 많은 LNG 터미널이 동시에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바람에 완공 시기를 맞추지 못한 겁니다. 결국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끊어버리고 미국의 LNG를 비싸게 팔려던 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작전이 틀어지면서 천연가스 공급이 제때 되지 않는다. 이런 시장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결국 국제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특이한 건 천연가스가 부족하니까 일부는 석유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석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일어나면서 국제 유가까지 오르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지 않아도 수입 원유 가격이 원화로 환산하면 이게 크게 올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제 유가까지 흔들리면 우리나라의 물가가 다시 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코 남의 나라 얘기, 동유럽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 우리한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의 그동안 가스관 문제가 얼마나 그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분쟁을 불러왔었는지 그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우크라이나 가스관이 완성된 건 지난 58년 전입니다. 그래서 58년 동안 이 동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심지어 스위스까지 연결되는 이런 가스관을 통해서 일부 서유럽 국가들도 가스 공급을 러시아한테서 받아왔습니다. 그나마 서유럽 국가들은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비싼 LNG를 수입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한테 수입을 끊었지만 동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가난하기 때문에 여전히 가스 수입의 65%는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관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가스관은 그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잦은 분쟁의 불씨가 되어 왔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우크라이나가 자주 천연가스를 빼돌려서 그게 항상 문제가 됐습니다. 자, 1993년부터 94년 사이에 가스 파이프라인에서 천연가스를 우크라이나가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93년부터 94년까지 가스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모르고 계속해서 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았냐? 자, 수자가 여기 계측기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 러시아 땅에서 계측기로 가스를 예를 들어서 1000을 보냈다. 그런데 이걸 받은 스위스 같은 데서 아니 우리 700밖에 못 받았다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300 어디 갔지?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에서 뺐었다. 이 사실을 러시아가 알고서 우크라이나한테 강력 항의를 하면서 분쟁의 씨앗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또 역시 이 파이프라인에서 가스가 새 나가는 걸 러시아가 발견을 했고요. 가스 절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부정을 했지만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증거가 아주 명확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2009년에 우크라이나가 가스 대금을 내지 않는 미납 사태가 일어나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관을 아예 잠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럽 가스 대란을 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왜 러시아 가스, 이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유럽의 가스를 절도한 셈이죠. 왜냐하면 러시아에서는 자기가 보낸 만큼 요금을 청구했고 유럽은 우리는 그만큼 수입 안 했는데 이런 상황을 만든 거니까 나중에 법원에서 스위스한테 돈을 물어내라 이런 식으로 서유럽한테 또는 동유럽한테 우크라이나가 돈을 물어내도록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왜 유럽의 가스를 절도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린 걸까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항상 심각한 탈세 때문에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 바로 TI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국가 청렴도 순위를 매기거든요. 그런데 가장 최근 데이터를 보면 수리남이 87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104위입니다. 수리남, 여러분들 드라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도 부패 논란이 항상 끊이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리남조차 87인데 우크라이나는 104위입니다. 이 정도로 부패가 심각하다 보니까 탈세 규모도 정말 천문학적인데 우크라이나의 세금 회피, 탈세 계획으로 인한 예산 손실은 한 해에 136억 달러, 20조 원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2024년 기사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정부의 한 해 수입은 389억 달러거든요. 그러니 탈세가 전체 세수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만성적으로 재정 적자에 시달렸고요. 항상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유럽의 가스를 빼돌리는 이런 상황까지 처하게 됐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스를 훔친 데 대해서 우크라이나 측의 해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명은 이렇습니다. 자,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굉장히 값싸게 가스를 공급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 그래도 구소련 연방 국가였던 나라들 아니냐. 그래서 가스를 국제 가격의 한 3분의 1 가격으로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오렌지 혁명이 일어나죠. 그 뒤로 정권이 바뀌면서 반러시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우리가 구소련 연방국가라는 측면에서 너희들이 값싸게 천연가스를 사게 해줬는데 안 된다. 이제부터는 제값을 내고 살아. 그래서 국제가격 수준으로 인상을 하면서 종전에 1000세제곱미터당 50달러에서 160달러로 3배나 대폭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 오렌지 혁명 이후에도 이 고질적인 부패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펑크는 계속 나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어딨냐. 우리가 그동안 가족이고 식구여서 국제가 수준보다 훨씬 싸게 공급하다가 갑자기 국제가 수준으로 올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이런 불만도 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 요청으로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전부 다 러시아한테 넘겨줬잖아요. 핵무기 넘겨줄 때 하고 또 지금하고 다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 가스를 훔치는 건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스 통행료 협상이 이게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대로 항상 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아무래도 협상력이 좀 더 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역시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통행료는 제대로 안 올려주고 가스값만 올려? 그러면 우리가 가스 빼서 쓰자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남의 가스를 훔친 거죠. 절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공식 입장은 뭐냐? 고의로 훔친 게 아니라 우리 실수였다. 계측을 잘못해서 이 지나가는 가스관에서 원래는 예를 들어서 1000개만 쓰려고 했는데 우리가 계측을 잘못해서 3000개 실수로 썼어 라는 게 우크라이나의 공식적인 반박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스를 몰래 훔쳐다 쓰고 지금 와선 실수였다? 그리고 나서 더 문제는 뭐냐?
우크라이나가 가스 대금을 내야 되는데 그조차도 대금을 미납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유럽 18개 나라를 추위에 떨게 만든 가스 대란이 일어났는데요. 이유가 뭐냐?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천연가스관이 자국을 통과하는데 여기서 천연가스를 뺏쓰는 형태로 천연가스를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2008년에 가스 대금을 안 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이거 유럽으로 계속 보내면 여기서 계속 몰래 뺏쓰고 우리한테 돈을 안 주겠네? 그럼 아예 가스관 잠가버려? 이렇게 됐던 게 바로 2009년의 가스 대란의 원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러시아 가즈프롬이 11월부터 야, 가스 대금 우크라이나 안 내면 공급을 차단할 거야. 유럽 국가들아, 우크라이나에 압력 좀 넣어. 저 가스 대금 우리한테 납부하라고 해. 안 그러면 너희 유럽 국가 18개 나라 너희들도 고생할 거야 라고 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이걸 듣지 않았고 여기다가 가스 통과 요금 협상까지 결렬이 돼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러시아가 그냥 하루아침에 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2009년 1월. 지금처럼 1월 달이었어요. 게다가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그때도 유럽 국가에 아주 혹독한 겨울이 와서 정말 추웠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가스 공급이 중단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불가리아의 주요 산업시설의 가동이 중단됐고요. 불가리아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발칸 국가들 혹독한 겨울에 난방이 중단됐고요. 중부 유럽 국가들 경제적 타격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2010년 스톡홀름 중재법원이 우크라이나의 패소 판결을 내리고 스위스에 돈을 물어줘라 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그런데 이 2009년의 타격, 야, 이건 정말 일단 추위에 벌벌 떨었지, 산업시설이 중단됐지, 이 전력난으로 워낙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란으로 유럽 국가들이 엉뚱하게 돌을 맞은 셈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2009년에는 18개 유럽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가스관 중단은 과연 유럽 국가들에 그만큼 타격을 줄까요? 2020년에 투르크 스트림이라고 흑해를 지나서 이렇게 튀르키예까지 연결돼서 다시 동유럽으로 올라가는 가스관이 완공됐습니다. 이 투르크 스트림이 2020년에 완공됐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가스관을 막는다 하더라도 헝가리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고요. 세르비아는 거의 타격이 없습니다. 불가리아도 이렇게 가스관이 지나가니까 뭐 가스관 끊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헝가리가 대표적인 친러 국가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가스관을 막아서 대표적인 친러 국가는 아무런 타격 없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되면 이게 그나마 우크라이나에 좀 더 친했던 나라들의 불만을 완전히 키우는 이런 묘한 상황을 만들고요. 더군다나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중단 조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우크라이나도 이걸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때 투르크 스트림까지 파괴하려고 했다라는 기사가 독일의 언론사 슈피겔을 통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연결하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이 가스관을 우크라이나의 특수부대가 폭파했다고 독일의 수사당국이 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6명을 추적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죠. 그때 독일의 언론사 슈피겔이 보도했던 내용인데 노르트스트림만 폭파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투르크 스트림까지 폭파해서 러시아의 수출기를 다 막으려고 했다라고 슈피겔지가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폭파가 성공했다면 아마도 우크라이나가 가스관을 잠그게 되면 이게 유럽에 진짜 큰 타격을 줬을 수가 있었겠지만 근데 투르크 스트림은 폭파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독일과 튀르키예가 이 노선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자국의 천연가스관을 폭파해서 독일 경제를 박살낸 게 우크라이나라는 것을 다 알게 됐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건 어쨌든 독일은 서방 사회의 확고한 일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튀르키예는 다르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 투르크 스트림을 폭파시켜서 튀르키예 경제에 타격을 준다. 그러면 튀르키예는 보나마나 흑해를 봉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튀르키예는 진짜 위치가 좋아요. 완전히 길목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 배든 아니면 우크라이나 배든 통과하려면 튀르키예가 갖고 있는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튀르키예한테 밑보였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경제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밀이나 아니면 올리브를 수출하고 싶은데 이 해협을 봉쇄해버리면 와, 우크라이나 경제는 진짜 파탄이죠. 그래서 아마도 우크라이나가 이것까지 폭파하려다가 이걸 포기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천연가스관을 폭파하려면 미국의 정보력이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깊은 해저에 가스관이 어디를 지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우크라이나는 불가능하거든요. 미국에서 정보를 줘야 되는데 문제는 미국에서 정보를 줬다가 튀르키예가 이걸 알게 되면 자칫 튀르키예를 러시아 편으로 붙여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조차도 정보를 주기가 매우 꺼려졌을 겁니다. 자, 이렇게 2020년부터는 투르크 스트림이 지나기 때문에 이제 경제 환경, 에너지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아무리 가스관을 끊어봤자 대표적인 친러 국가인 헝가리는 큰 타격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가스관을 이렇게 잠가버리니까 오히려 신난 건 친러 국가인 헝가리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난 기사 제목을 보면 헝가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이 가스 운송 중단 시 튀르키 스트림이 유럽 가스 공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헝가리의 에너지 안보는 튀르키 스트림 파이프라인으로 보장되며 올해 기록적인 66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공급했다. 그러니 이제는 헝가리가 지금 유럽의 에너지 허브로 이제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친러에서 더 이득을 보는 이런 상황을 자꾸만 만들면 자칫해서 유럽 국가들의 분열을 갖고 올까봐 제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유럽 국가들 사이의 분열도 문제지만 유럽 국가 내부에서 분열이 시작된 나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가 슬로바키아입니다. 슬로바키아 경제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지원 금액은 작지만 GDP 대비로는 거의 순위 안에 들 정도로 열심히 우크라이나를 도왔거든요. 그런데 2023년 9월 총선에서 친러 성향의 SMER이라는 정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도왔더니 웬걸 우크라이나 때문에 우리나라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경제만 어려워졌다. 우크라이나 돕겠다는 정당에 표를 주지 않겠다. 그래서 친러 성향의 정당이 승리하는 이게 뭔가 답답한 일이 일어났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슬로바키아만이 아니라 불가리아에서도 일어났는데 불가리아 같은 경우 2023년 4월 총선에서 친러 성향의 부흥당이 약진을 했는데요. 무려 득표율이 14.2%인데 2021년 11월 달에 4.86%에서 거의 2.5배, 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불가리아 같은 나라는 다당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득표율도 상당한 편입니다. 자, 이렇게 동유럽 국가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친러 성향의 자유당이 약진을 했는데요. 2024년 총선에서 득표율이 무려 28.85%를 차지했는데 역시 여기도 다당제이기 때문에 득표율 1위로 1당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득표한 당이 됐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이 당의 득표율은 16.2%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가스관을 잠근 게 앞으로 유럽 국가들 간에 이런 분열도 만들지만 유럽 국가 안에서 자꾸만 친러 성향의 정당들이 득표율을 높이는 이런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 과연 우크라이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트럼프는 미국산 천연가스를 어떻게든 유럽에 조금이라도 더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된 천연가스 이제 터미널이 완공되잖아요. 한국한테 이걸 사가라고 분명히 강한 압박을 할 텐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터미널은 미국 동부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연가스를 사오게 되면 남아메리카 대륙을 돌아야 하기 때문에 운송비가 훨씬 비싸집니다.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배는 굉장히 규모가 작은 배만 통과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천연가스 선박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한참 돌아서 와야 되니 이게 에너지 수급에서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유럽이 미국산 LNG를 사고 우리는 그냥 중동산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 만약에 미국의 터미널 공사가 훨씬 더 늦어지게 되면 중동산
이 LNG 한정된 자원을 놓고 우리와 유럽이 경쟁해야 되니까 우리의 에너지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